할매, 빨리 뒷문으로 도망쳐. 아니, 전보다 말고 다짜고짜 뭔 소리야? 이건 그냥 나쁜 점괘가 아니야. 목숨 건지고 싶으면 지금 빨리 도망쳐. 아들 사업운을 보러 간 단골점집 무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패를 뒤집고 또 뒤집더니 곧장 제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손까지 떨며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이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채를 던지듯 내려놓고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의 간절한 외침은 나를 둘러싼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의 실마리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72이 된 김월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만의 종교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동네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걸로 제 운명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근데 세상에 제가 취미처럼 보던 점이 제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배신감 때문에 몸서리 쳐지지만 어디서 듣기 힘든 너무 특별한 이야기라 정말 꼭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어요. 싱싱한 배추랑 물을 사고 나니 시장 길목에 자리 잡은 점집 월화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끔 이곳에 들러 마음속 답답한 일들을 털어놓고는 했죠. 매화야, 안에 있니? 제가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매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월선 언니. 어서 와요. 안쪽에서 저보다 5살 어린 무당 강매화가 화사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매화와는 벌써 2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시장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부딪힌 게 인연이 되었죠. 오늘은 또 무슨 걱정거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매화가 익숙하게 방석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별거 있겠냐? 아들 녀석 사업이 요즘 영 시원찮은 것 같아서 그거랑 우리 며느리 건강도 좀 봐주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방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언니는 맨날 식구들 걱정뿐이네. 정작 언니 자신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매화가 혀를 끌끌 차며 점괘를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매화가 점괘를 살피는 동안 익숙하게 점집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울긋불긋한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매캐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매화는 한참 동안 점괘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매화가 떨리는 손으로 점괘를 황급히 다시 뒤집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매화의 손놀림이 점점 불안하게 빨라졌어요. 매화야,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거라도 나왔어? 저는 덜컥 겁이 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매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번쩍 들어 문 쪽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재빨리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언니, 매화가 제 귓가에 바싹 얼굴을 들이밀고 속삭였습니다. 매화의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제 심장까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여길 떠나 빨리 도망쳐요.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저기 뒷문으로 빨리 나가요. 매화가 제 팔을 세게 잡아 끌며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매화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매화가 저렇게 겁에 질린 모습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손에 쥐고 있던 10,000원짜리 2장을 점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매화가 가리키는 뒷문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장 인파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과일 가게 뒤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점집 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물건을 사고 팔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고등어 한 손을 더 얹어주고 있었고, 떡집 아저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막 쪄내고 있었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방금 전 매화의 겁에 질린 눈빛과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장바구니를 든 채 터벅터벅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넉넉히 올 거리인데 그날따라 발이 천근만근 무거워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시장 다녀오셨어요? 정혜가 화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연한 화장,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응, 장 좀 보고 왔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혜가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종합병원 진료 예약해뒀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죠? 건강검진? 갑자기 그건 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작년에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부쩍 피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받는 게 좋죠. 정혜의 말은 하나같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진료 예약 확인하려면 신분증이랑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한대요. 어디에 두셨어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필요하다고? 네, 병원에서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내역도 확인해야 하니까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정혜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매화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도망쳐요. 매화가 그토록 다급하게 소리친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정혜야,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몸이 영 안 좋구나. 어지럽고 머리도 아파서 말이다. 내일 병원은 다음으로 예약을 미루면 안 되겠니? 저는 아픈 신용을 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안 좋으세요? 정혜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부드럽게 웃고 있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푹 쉬셔야죠. 제가 얼른 저녁 차려드릴게요. 어서 방에 들어가 누워 계세요. 정혜는 제 팔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 갑자기 문득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혜가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통장이랑 귀금속은 어디다 두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묻는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서랍 구석 안쪽에 넣어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모조리 뒤졌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편이 물려준 금반지를 넣어둔 작은 비단 상자를 찾았지만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2개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눈만 말똥말똥했습니다. 매화의 겁에 질린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떠올랐어요. 매화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물어봐야만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정혜가 자고 있는 방문 앞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지나쳤어요. 심장이 쿵쿵 발소리에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숨을 죽이며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데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숨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깊은 정적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제 잠옷 위로 파고들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월화당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매화야, 매화야. 저는 쿵, 쿵, 쿵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애타게 매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그 어떤 작은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망연자실한 눈으로 문만 바라보다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깰까 싶어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실에 우뚝 서 있는 정혜의 모습에 숨을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정혜가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이 꼭두 새벽에 대체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정혜의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상냥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산책이요? 지금이 새벽 5시인 건 아세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혜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저도 지지 않고 정혜의 두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여보, 빨리 좀 나와봐. 정혜가 갑자기 안방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이어 아들 정우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는 잔뜩 인상을 쓴 채 나왔어요. 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어머니 좀 봐. 이 새벽에 어딜 갔다 오셨는지 묻는데 대답도 안 하셔. 요즘 행동하시는 보면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정혜가 정우의 팔에 매달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정우가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책했다지 않니? 산책을? 이 새벽에?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사람 불안하게. 정우의 목소리에도 의심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너까지 난리야.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자꾸 이상한 행동하시잖아. 병원 가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안 가신다 그러고 밤중에 몰래 나가시고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진짜? 정우가 제 이마에 손을 짚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난 아주 멀쩡해. 멀쩡하다니까? 여보, 진짜 요즘 어머님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바로 그때 정혜가 정우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게는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너네 지금 뭐라고 귓속말 하는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몰라. 엄마는 요즘 너무 예민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정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혜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숨막히는 감시를 피해 안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가 안방 문을 노크했어요. 어머님, 저랑 바람 쐬러 좋은데 구경 가실래요? 어딜 말이냐? 요즘 아주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심심하실까 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정혜가 어색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정혜는 저를 차에 태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더 외곽으로 향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냐? 너무 먼 데로 가는 거 아니니? 다 왔어요. 어머님,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위에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니, 여긴 병원이잖니. 아까는 실버타운 간다더니.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실버타운이랑 병원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진짜 좋은 곳이래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정혜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답게 깔끔한 로비가 나왔지만 이상하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그때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상담실장 박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쪽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박민정은 저희를 좁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민정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여기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구경하러 온 건데 무슨 서명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번 동의서입니다. 어머님처럼 연세가 있으시면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잖아요. 저희가 특실로 쾌적하게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박민정이 펜까지 내밀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2번이라니? 나는 아픈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애인 예방 차원이죠. 어머님, 미리미리 관리받으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싫어. 나 2번 같은 거 안 해. 저는 서류를 책상 위로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서류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정혜가 다시 제 앞으로 서류를 쓱 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그럴듯한 2번 동서였지만 뒷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환자의 모든 재산 관리를 지정 보호자에게 위임한다. 퇴원 후 발생하는 모든 요양 비용은 환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우선 충당한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건 이번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재산 포기 각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나 이거 절대 안 써. 저는 서류 뭉치를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님, 정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박민정이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싫다니까? 당장 나 집에 갈 거야. 비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담실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머님, 어딜 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혜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옆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의 감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현관 쪽으로 가기만 해도 어디 가세요? 하고 쏘아붙였고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예요?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0월 12일 오후 2시 정혜가 나의 외출을 막았다. 10월 13일 오전 10시 정혜가 내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다. 10월 14일 정혜가 나에게 온 우편물을 허락 없이 뜯어보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번에도 정혜가 저에게 온 우편물을 멋대로 뜯어보고는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정혜가 흔드는 서류는 개인연금보험 안내서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져 있었네요?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정혜의 두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아주 오래됐다. 네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얼마쯤 되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정혜는 서류를 들고 제 방을 나갔지만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정혜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퇴근한 정우가 집에 왔습니다. 정혜는 정우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당신이 여기 도장만 찍으면 우리 힘든 거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정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신만 믿을게.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정우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집안 모든 재산 관리는 정혜가 맡아서 할 거야. 내가 여기 서명했어. 정우가 제게 보여준 서류에는 재산관리 권한 위임 각서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업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이해해줘. 정우는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뒤로 정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 재산은 제가 투명하게 관리할 거예요. 어머님 재산도 앞으로 제가 관리하게 될 테니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정혜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가 재산 관리를 맡은 후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이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어요. 급기야 정혜는 병원에 다시 가기 전까진 어디나 가면 안 된다며 제 방문에 자물쇠까지 달아버렸습니다. 밤마다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탈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죠. 제 손에 들린 수첩에는 매일같이 정혜의 악행이 빼곡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지옥을 끝장낼 수 있을 거라 여기며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거짓말처럼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정혜가 정우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길어도 2시간 안으로 돌아올게요. 그동안 방에서 얌전히 계세요. 혹시라도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혜는 마치 간수처럼 제게 으름장을 놓으며 현관문을 철컥 잠그고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 꼬리를 돌려봤지만 역시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마자 저는 재빨리 옷장 깊숙한 곳에 비상금으로 숨겨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도망칠 기회는 지금뿐이야.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돼. 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겼고 제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문뿐이었어요. 다행히 집이 1층이라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창문을 힘겹게 열고 밖을 내다봤죠. 아래는 작은 화단이었고 높이는 1미터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저는 이불을 창밖 화단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틀에 걸터 앉았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창틀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발이 허공을 더듬었죠. 제발.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창틀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화단 위로 떨어졌어요. 발목이 시큰하게 아파왔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흙 묻은 이불을 대충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제발 매화가 있어야 해. 저는 간절히 중얼거리며 월화당을 향해 뛰었습니다. 월화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점집 문은 지난번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매화야, 안에 없어? 매화야. 저는 애타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안 돼. 이번에도 틀렸나 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청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월선 할머니 맞으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김월선인데 자네는 누군가? 저는 선호라고 합니다. 매화 선생님 조수예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매화 조수라고? 네, 선생님께서 할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오시면 안으로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우선 들어오세요. 선우가 익숙하게 점집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선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집 안은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짙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선우가 방석을 내어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화는 어디 갔대? 왜 자니가 여기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정체 모를 남자들에게 협박을 받으셔서 잠시 몸을 피하셨어요. 뭐라고? 협박?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집안일에 선생님께서 관여했다는 걸 그쪽에서 눈치챈 것 같아요. 선우가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 할머니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맡기신 겁니다. 선우가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병원 데려갔었지? 치매 판정을 위장해서 강제 입원 동의를 받아내려는 함정일 거야. 프리미엄 건강검진 센터 박민정 실장, 가리고 정신과 의사 최성준이 한 통 속이니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면 안 돼.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네. 아니,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결심한 듯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니가 날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네, 저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배웠거든요. 디지털, 뭐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휴대폰에 지워진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할머니 며느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우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야? 그럼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실 뻔했어요. 그때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다 빼앗길 뻔했죠. 선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 사기 수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다들 방법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매화를 돕고 있는 것이고, 네, 그때 매화 선생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그 은혜를 갚는 중입니다. 선우가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점집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월선 언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매화가 서 있었습니다. 매화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화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무사한 거 맞아? 어디 다치진 않았어? 매화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응, 난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은 거니? 나야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조심해서 잘 다녔지. 매화가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씩 웃었습니다. 언니, 일단 앉아.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줄게. 매화가 저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언니 점괘를 보고 나도 너무 놀랐어. 이건 그냥 나쁜 점괘가 아니었어. 내 신기가 엄청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 경고? 응, 언니한테 곧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일이 닥칠 거라는 강력한 징조였어. 그래서 일단 언니를 여기서 내보내고 바로 뒷조사를 시작했지. 대체 뭘 알아낸 건데? 언니 며느리 윤정혜, 그 여자는 이미 작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어.
병원 코디네이터인 박민정이랑 정신과 의사 최성준이란 짜고 말이야. 매화가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들은 상습범이야. 멀쩡한 노인들한테 치매 판정을 허위로 내리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재산을 전부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어. 서류에는 저희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것들을 봤나?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선우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언니, 우리 셋이서 언니도 지키고 언니 재산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저 악랄한 며느리의 범죄도 세상에 밝혀내자고. 매화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우리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우선 저는 할머니의 온라인 계좌 내역 확인하고 휴대폰에 지워진 내역이 있다면 복원하겠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병원 쪽 놈들을 더 파고들게. 내 정보망이 보통 넓은 게 아니거든. 매화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겠니? 제가 묻자 매화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모아야 해. 며느리가 하는 말, 행동,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기록해둬. 나중에 법정에서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언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옆에 있잖아.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뜨거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우야, 그럼 우선 내 휴대폰부터 좀 봐줄 수 있겠니? 며느리가 잠금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꿔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선우가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러고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했고 지워졌던 휴대폰 기록도 전부 복원했어요. 뭐, 벌써? 이렇게 빨리? 네, 그리고 할머니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알림 메시지들이 복원됐어요. 며느리가 삭제한 거예요. 선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3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이것들이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 서두르자. 언니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작전을 세워야 해. 우리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매화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드디어 정혜에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월화당 한쪽 구석에서 밤낮 없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선우가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 안 되는 거니?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 며느님이라는 분이 할머니 금융 계정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바꿔놨어요. 보안 설정도 어찌나 겹겹이 걸어놨는지. 선호가 복잡한 암호로 가득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중, 3중 인증은 기본이고요. 이건 작정하고 막아놓은 거라 제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아? 맥이 탁 풀리면서 절망적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창문 밖을 살피던 매화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언니, 쉿, 저기 또 왔어. 누가 왔는데? 요 며칠 전부터 우리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놈들, 저기 저 시커먼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 말이야. 매화가 커튼을 손톱만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어요.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그 안에 남자가 대놓고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인간들은 누구야? 아무래도 흥신소 끈아풀들 같아. 언니 며느리가 고용한 거겠지. 매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네요. 선우가 재빨리 커튼을 원래대로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꼼짝없이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언니, 정신 차려. 진정해. 매화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잡아주는 매화의 손끝 역시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월화당 안방에 누워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얼굴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작년 봄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저를 도와줬던 젊은 경찰관 얼굴 말이에요. 그날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가방을 획 낚아채더니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아이고,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제가 소리쳤지만 날쌘 젊은 놈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근처 파출소에서 훤칠한 경찰관 한 명이 번개같이 튀어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경사였습니다. 내 가방을 저놈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저쪽 골목으로. 경찰관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는데 그 손에 제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장통에 소매치기가 들끓어서요. 경찰관이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한도윤 경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파출소로 연락 주세요. 한도윤이 사람 좋은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지냈었죠. 그래, 한도윤 경사.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매화와 선우에게 한도윤 경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언니, 경찰이 우리 같은 사람 말을 믿어줄까? 매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해보기라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파출소에 다녀와야겠어.
언니, 무슨 소리야? 혼자 가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매화가 제 옆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우리는 파출소로 향했어요. 파출소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2명이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경찰관이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한도윤 경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기 안쪽에 있습니다.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한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희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 작년에 시장에서 배웠던 분 아니세요?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나를 기억하는구먼. 그때 소매치기 당했을 때. 네,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도윤이 저희에게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경찰들의 시선이 느껴져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 상담실로 들어오시죠. 한도윤이 저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정혜의 두 얼굴, 하루아침에 사라진 통장과 귀금 속,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넣으려던 병원에서의 일, 그리고 방에 갇혀 지냈던 끔찍했던 시간까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한도윤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대상 재산 편취 범죄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수법이 요즘 급증하는 사건들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요? 네, 멀쩡한 분을 치매로 위장해 강제 입원시킨 뒤 그 사이에 재산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매화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굴뚝 같습니다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한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면 며느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할머니의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어떡하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공식적인 수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한도윤이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초소형 녹음 장치입니다. 며느리가 하는 협박이나 강요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십시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한도윤이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흥신소 직원들 말입니다. 네. 제가 그놈들 신원을 파악해서 불법 사찰 혐의로 단단히 경고해 놓겠습니다. 함부로 얼씬거리지 못하게 말입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매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한도윤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한 경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한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십시오.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한도윤이 다시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제 개인 전화번호도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언니, 이제 경찰이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라고. 매화가 어린아이처럼 제 팔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구나. 저도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월화당으로 돌아와 선우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와,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경찰이 우리를 도와준다니. 선우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이것 봐라. 비밀 녹음 장치라는 거래. 매화가 의기양양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와. 이걸로 그 며느님이 협박하는 순간을 딱 잡으면 되겠네요. 선우가 신기한 듯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우야, 네가 말했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가냐? 매화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경찰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으니 이제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며느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미끼를 며느님이 덥석 물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이야? 이메일을 이용할 겁니다. 할머니 명의로 아주 중요한 금융 관련 이메일인 것처럼 위장해서 보내면 돈에 눈이 먼 며느님은 분명히 열어볼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거죠. 선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보내겠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매화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우리 셋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경찰이라는 세상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어요. 언니, 바로 다음 주 병원 진료일, 그날을 이용해보자. 매화가 달력의 특정 날짜를 손가락으로 탁 찍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해? 제가 묻자 선우가 말했습니다. 도윤 경사님이 주신 바로 이 녹음기를 이용하는 거죠. 며느님하고 병원 사람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잡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재킷 안감에 감쪽같이 달아드릴게요. 워낙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 같은 정혜가 순순히 날 병원에 데려갈까? 언니가 먼저 가자고 조르면 돼. 그럼 그 여우 같은 며느리도 의심은커녕 신나서 달려들걸? 매화가 씩 하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몇 일 놀다 가라고 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정혜야, 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네, 병원이요?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네 말이 다 맞더라. 늙으면 자식 말 들어야지.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는 게 좋겠어. 대신 조건이 있다. 정우도 같이 같으면 좋겠어. 하나뿐인 아들이 옆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저는 일부러 아들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머, 정말요? 아이고,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정혜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정우 씨도 같이 가야죠. 제가 지금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 잡아드릴게요. 정혜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흘 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빠져나와 매화를 만났어요. 매화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푹 눌러쓴 모자에 커다란 안경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언니, 자, 이거 입어. 매화가 제게 고급스러운 재킷을 건넸습니다. 왜 노시냐? 이 안감 주머니에 녹음기를 완벽하게 숨겨뒀어. 스위치만 살짝 올리면 되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매화가 건넨 재킷을 입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쳤어요.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떨면 안 돼. 그냥 평소처럼, 아니, 좀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매화가 제 손을 뜨겁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정혜가 값비싼 가방을 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정우도 멋쩍은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가자.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가 운전대를 잡고 정혜와 저는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재킷 안감에 작은 녹음기를 매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병원 코디네이터 박민정이 뱀처럼 교활한 눈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그 얼굴 위로 탐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쪽 진료실로 들어가시죠. 박민정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진료실에는 의사 최성준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죠. 최성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정혜와 정우가 제 양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최성준이 가식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예요. 저는 일부러 횡설수설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며칠인지는 기억하십니까? 며칠? 글쎄, 단풍이 지는 걸 보니 가을인가? 저는 일부러 바보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우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얘야, 여기가 어디냐? 쟤는 누구고? 저는 정우를 지나 정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혜요. 병원이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정혜가 제 팔을 꽉 붙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 그랬었나? 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성준이 정혜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무래도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준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최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정우 씨도 잠시 저와 같이 가시죠. 검사 결과에 대해 미리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우는 순순히 최성준을 따라 나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저와 정혜, 그리고 박민정,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죠. 휴, 드디어 저 답답한 아들놈이 나갔네요. 박민정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정혜가 박민정을 쏘아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박민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서류에 어떻게든 서명만 받아내면 바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게임 끝이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끝까지 서명을 안 하면 어떡하죠? 정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면 그만입니다. 최 원장님이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박민정이 비밀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위조라고요? 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잖아요. 노인네들 치매 판정만 받으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어 보호자가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박민정이 역겨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저 노인네는 여기 병실에 꼼짝없이 가둬놓으면 되고요.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당장 저 시어머니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예금도 싹 다 찾아야 하거든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시커먼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지은 채 두 악마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가슴속 작은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정혜가 제 앞으로 서류를 툭 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한 동의서예요.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집어드는 척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돋보기라도 가져와야지. 아유, 답답해. 어머님,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하시라니까요. 정혜가 펜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우와 최성준이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준비가 덜 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민정이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우리는 결국 병원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정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대.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 나는 괜찮은데.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혜의 눈을 피해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월화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언니, 매화와 선우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녹음은? 전부 다 녹음됐어. 저는 재킷을 벗어 던지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우가 재빨리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선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정혜와 박민정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면 그만입니다. 당장 저 시어머니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예금도 싹 다 찾아야 하거든요. 우리 셋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범죄 모의를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선우가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담겼어요. 이 증거 하나면 끝장낼 수 있어요. 정말이냐?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매화가 저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잡음 싹 제거하고 목소리만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선우가 다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이 파일을 USB랑 클라우드, 온갖 곳에 다 백업해 놓을게요. 절대 못 없애게. 선우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은 거야. 매화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생 많았으니 여기서 자고 가. 내가 뜨끈하게 김치찌개 끓여줄게. 매화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와, 저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도울게요. 선우도 신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꿀맛이었죠. 언니, 이제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정우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매화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우가 이걸 직접 들으면 엄마를 배신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정혜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도 알게 될 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선우가 밥그릇을 싹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월화당의 작은 안방에 누워 눈을 감으니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짜릿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승리였죠. 저는 내일 당장 정우에게 이 녹음 파일을 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득 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월화당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선우였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냐? 대체 무슨 일이니? 침착하게 말해봐. 매화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월화당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고요. 뭐라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우야, 지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허둥지둥 옷을 깨어 입고 월화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월화당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점집 안은 그야말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부적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고 묵직한 점상마저 힘없이 뒤집혀 있었죠. 매화야, 매화야,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안쪽 방까지 구석구석 뒤졌지만 매화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선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섬뜩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짓에 참견하지 마라.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이건 대체 언제 온 거니? 오늘 새벽에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도요. 선우가 텅 비어 있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월화당 내외부를 찍는 CCTV 백업 장치를 숨겨뒀는데 통째로 사라졌어요. 귀신같이 알고 가져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증거가 다행히 어제 그 녹음 파일은 제 노트북이랑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그건 안전해요. 선우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매화는 대체 어디로 간 게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에 알려야 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윤은 곧바로 월화당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일단 실종 신고부터 접수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한도윤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알겠어요.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우가 싸늘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녀? 답답해서 산책 좀 다녀오느라고.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리 와서 앉아봐. 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정우야, 사실 나도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선우가 챙겨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네가 직접 들어봐라. 네가 그토록 믿는 아내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네 두 귀로 똑똑히 들어보라고. 저는 정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반신반의하며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곧이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명만 받아내면 바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게임 끝이죠.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흘러나오자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혜가 들어왔어요. 정혜는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정혜가 다급하게 달려와 노트북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이거 다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라고. 정혜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사기꾼 무당한테 단단히 홀리신 거예요. 돌팔이 같은 점쟁이가 어머님 재산 노리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거라고. 뭐라고? 매화가 사기꾼이라고? 제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그럼요. 그 점쟁이가 어머님을 세뇌시켜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는 거잖아요. 정혜가 정우의 팔에 매달려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한테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어떡해? 정혜야. 정우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저 여우 같은 연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정우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정우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새벽마다 집을 나가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어. 뭐라고? 엄마 휴대폰 줘. 정우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핸드폰을 왜? 엄마가 또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안 되니까. 정우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저는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정우는 저를 안방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야. 정우야, 문 열어. 어서 이 문 열라고.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문 밖에서는 찰칵하는 소름 끼치는 자물쇠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제발 엄마한테 이러지 마. 저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이, 내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저를 가둔 후 하루에 2번 정혜가 마치 짐승의 먹이를 던져주듯 식사를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오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며 정혜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님, 인사하세요. 저희 쪽 변호사님이세요. 정혜가 역겨울 정도로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김월선 씨,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죠. 변호사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치산자 지정 신청서. 그 글자가 제 눈을,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딴 건 절대 못 써. 저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정혜가 서류를 다시 주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싫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김월선 씨,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순순히 서명하시면 일이 더 편해져요. 정혜가 펜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싫어. 싫다고. 저는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정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모시는 수밖에요. 안 돼.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침대에 걸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정혜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이 악마 같은 거사. 저는 힘없이 저항했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부축하는 정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승리감 가득한 미소를, 살짝 올라간 그 입꼬리가 제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혜가 변호사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저를 감옥에 가뒀고 며느리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합니다. 매화는 사라졌고 선호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노을처럼 처참하게 지고 있는 것만 같았죠.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끝나는 걸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렇게 약해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저 악마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탈출할 방법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밖에서는 자물쇠가 저를 비웃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김월선 씨 계십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한도윤 경사의 목소리였어요. 저 여기 있어요. 경찰 아저씨, 저 여기 갇혀 있어요. 저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경찰관이 갑자기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정혜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관내 노인 실종 우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월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실종이라니요? 저희 어머님 방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문 여시죠. 아니, 지금은 낮잠 주무실 시간이라 좀. 부인,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곧이어 자물쇠가 덜컹거리며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한도윤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한 경사님,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저희가 잠시. 정혜가 한도윤에게 다가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서랍을 열어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모든 것,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이 제 팔을 잡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한도윤의 손에 수첩을 몰래 쥐어줬어요. 한도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첩을 자신의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부인, 어르신을 이렇게 방에 가두는 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가둔 게 아니라 보호한 거라고요.
어머님이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니까. 정혜가 핏대를 세우며 항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할머니, 일단 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한도윤이 저를 부축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넋이 나간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우가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발싹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입니다. 한도윤이 저를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저희 집안 문제예요. 경찰이 함부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혜가 악을 쓰며 뒤따라왔습니다. 노인 학대 의심 사례는 경찰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중범죄입니다. 한도윤은 정혜의 말을 차갑게 잘라내고는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수첩은 할머니에게 큰 무기가 되어주겠네요. 한도윤이 저에게 받은 수첩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겪은 모든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제 피눈물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저들을 심판할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선호와 매화를 파출소로 불렀습니다. 매화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친척 집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가 저 때문에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매화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최후의 작전을 펼칠 때가 됐습니다. 한도윤이 제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후의 작전이요? 선호가 눈을 빛냈습니다. 네, 윤정혜와 그 공모자들을 한자리에 모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대체 어떤 방법으로요? 매화 씨,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서 아주 성대한 구판을 한번 열어주시죠. 한도윤이 매화를 쳐다봤습니다. 구판이요? 네, 마을의 애군을 쫓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대동굿입니다. 재물이 따르는 굿이라고 소문을 내면 윤정혜는 절대 그 미끼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아,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네요. 매화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흘 뒤 마을회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대동재물기원 초청굿. 매화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번 굿은 아주 특별한 굿이에요. 특히 재물운이 꽉 막힌 분들한테는 영험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요. 소문은 정혜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재물운이라. 정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굿이 열리는 당일 선호는 마을회관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아니, 총각, 그건 왜 설치하는 거야? 마을회관 관리인이 묻자 선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영험한 굿은 영상으로 똑똑히 기록을 남겨야죠. 나중에 우리 마을 홍보 자료로도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선호는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정혜도 정우를 억지로 끌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우리까지 이런 데 와야 해? 창피하게. 정우가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사업 말아먹게 생겼는데 재물운이라도 빌어야 할 거 아니야. 드디어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화가 진과 장구를 치며 신들린 듯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애군을 쫓아내고 황금 같은 재물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매화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도윤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회관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매화에게 집중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관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동의서는 물론이고 재산 위임 각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냥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면 끝이에요. 끝. 회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월선 씨네 며느리 목소리 아니야? 스크린에는 선호가 복원한 계좌 내역이 비쳤습니다. 정혜가 제 통장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이 날짜별로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정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한도윤이 정우에게 다가가 제 수첩을 건넸습니다. 정우 씨,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어머님의 진심입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부디 제 아들 정우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소서. 제 아들이 웃는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요즘 정우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다. 내 아들이 힘든데 늙은 어미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가슴이 미어진다. 정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터지듯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우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증거 영상이 재생되었고 정혜와 공모자들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안 돼. 정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꼼짝 마. 회관 입구에서 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정혜, 당신을 사기 및 존속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도윤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나요. 정혜가 발악하며 정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정우는 아내를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우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가 제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경찰들이 정혜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정혜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경찰차에 몸이 실렸습니다. 저는 회관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화와 선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우리가 이겼어. 매화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걸까? 네, 할머니, 이젠 다 끝났어요. 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되었다. 네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되었다. 저는 정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경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할머니 재산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곁을 지켜준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매화, 선호, 그리고 한도윤.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선가 모든 것을 잃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다들 너무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다 잊고 집에 가서 푹 쉬어. 매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다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칼날 같던 시간들이 흐르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혜와 박민정, 최성준은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기와 감금, 사문서 위조의 존속학대까지 그들이 저지른 죗값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따뜻하게 커피 한 잔해. 정우가 제게 향긋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따뜻한 온기가 담긴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우는 그 많던 빚만 남긴 무리한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죠. 엄마, 오늘 변호사님 만나러 가야 하는 날이야. 같이 가자. 응, 그러자꾸나. 우리는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월선 어르신,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렸던 재산은 거의 다 회수했습니다. 통장 예금은 물론이고 금반지와 연금보험까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후견 제도라는 것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어르신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어르신께서 직접 관리하시되 큰 금액을 거래할 때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후견인은 어르신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분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경제적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월화당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매화야. 어머 언니, 어서 와. 매화가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난장판이었던 점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다시 문을 연 거야? 응,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까. 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부쩍 늘었어. 점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언니처럼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 응, 언니 사건이 온 동네에 영웅담처럼 퍼졌거든. 다들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더라고. 매화의 얼굴에 뿌듯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매화가 마을의 해결사가 다 됐네. 에이, 뭘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매화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아들과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엄마, 정말 이사할 거야? 정우가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젠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옆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모시면 안 될까? 정우야, 속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똑바로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이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우린 가까운데 살면서 자주 얼굴 보면 되지 않니? 저는 정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뜻대로 할게.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이사하는 날 내가 가서 짐 다 옮겨줄게. 그래, 고맙다 아들. 이사를 마치고 나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놓았고 안방에는 포근한 침대를 들였죠.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가족 상담 예약해뒀어. 같이 가자. 응, 그래야지. 저와 정우는 매주 전문 상담사를 만나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보듬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선 어르신,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우리 정우랑 진짜 모자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정우 씨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과거를 딛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저 이번에 정식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노인 대상 범죄 전담팀으로요. 세상에, 정말요? 아이고, 축하해요. 다 할머니 사건 덕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 재산 가로채려는 놈들 제대로 소탕하러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 뜨거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선우도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드디어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디? 국내 최고 디지털 보안 회사입니다.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선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와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최고의 디지털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 장하다, 우리 선우. 저는 대견한 마음에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넷은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저와 매화, 선우, 그리고 한도윤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속풀이 상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화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회관에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10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도윤이 든든하게 설명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자식 놈한테 재산을 다 뺏길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머님? 한도윤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선우는 노트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지운 문자 메시지도 전부 복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지옥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담회가 끝나고 우리 넷은 근처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매화가 맥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우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진짜 가족.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저는 새로 이사한 집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그때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주말에 뭐해?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 아들,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아파트 화단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늙고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고 시장에 나가
싱싱한 나물을 샀습니다. 매화와 만나 수다를 떨고 선우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죠. 모든 것이 제가 직접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봄바람에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 긴 싸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